네,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간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대강 주도권 싸움을 계속하면서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빙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주원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양국 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이제 그동안 개성공단에 공급했던 전기와 물까지 모두 끊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잇따라 단호한 조치를 보여줬다.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과거 2013년 사례를 봐서 전기를 최소한도로 공급하지 않겠냐. 전기를 공급하면 당연히 개성 시민들을 위한 그 식수난도 계속 공급이 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북한이 24시간 만에 그런 또 기습적인 일종의 도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어젯밤 11시 53분기로 해서 전기를 차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시설이나 설비 불능까지도 이르게 될 텐데, 사실상 이제 폐쇄 수순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일단은 지금 수도가 문제인데, 일단 그 물시설은 우리가 충분히 막지 못하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 그 월고 저수지라고 이제 거기에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서 물을 해옵니다. 이게 1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게 전기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정배수량이 한 6만 톤 정도 이제 하루에 보통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안 되게 되니까 실제 보면 개성공단의 한 75% 정도가 공단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 25% 정도가 식수로 사용되고 이랬던 것인데, 이제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예. 이미 개성시 자체도 상당히 기능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때에는 공장 부지로 들어가는 용수는 중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공급되는 식수는 제공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설명을 좀 드리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개성직할시가 원래 좀 식순환에 좀 겪고 있던 북한의 지역 중에 한 곳이었는데, 예. 1980년대 초반에 지금 말씀하신 월고 저수지 말고 그 이전에 해풍 저수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식순환을 이제 개성 주민들을 위해서 용수 공급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는 계속 가동해온 게 아니라 개성공단이 가동됐던 12년 동안에 사실상 방치했다라고 탈북 인사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식음료수가 오늘부터 나타나지 않겠느냐, 네. 식순환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음료수도 물도 먹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이런 일상의 생활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파급력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겠죠. 더군다나 이제 북한 주민들의 동요도 좀 예상이 되는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그쪽에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계를 이 개성공단에 걸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제 소위 이제 그동안에 이 개성공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문화들이나 어떤 유통구조가 생겨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초코파이가 통화처럼 사용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에 무너지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불만과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근데 하지만 이것을 더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예. 아마도 더 예를 들어서 보이부나 이런 쪽이 그쪽 지역에 대한 감시나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예를 들어서 그 6사단이라든가 아니면 64사단과 같은 2군단 내에 있는 그 병력들이 이거 대한민국을 위협하기라기보다는 일단 자기네 이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때도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북한이 자산을 동결한 뒤에 또 몰수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번이 이 개성공단이 제2의 금강산 사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어요. 금강산 관광 사태 당시에 동결에서 몰수까지 금방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 기간이 한 3년여 됐어요. 그런데 북한도 그런 절차를 밟으리라고 보는 예단 중에 하나가, 어제 조평통 발표를 보면서 시설물을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개성시 산하기관으로 놓고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당장은 어느 정도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예. 굉장히 지금 냉각기가 오래 가게 된다라면은 일부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시설물을 뜯어서 다른 데로 이전시킨다든가 이런 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어떤
과거의 어떤 간의 수검처럼 기계 설비만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우리 모든 장비들이 뭐 섬유 공장이라든가 다른 기공업이 전기를 바탕으로 하는 첨단 장비들인데 네. 그거를 북한 내 다른 지역을 갖고 가서 호환이 안 된다라는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실 이 개성공단만큼 어떤 공단으로서의 인프라가 갖춰진 것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부에서 그 제품을 기계 설비를 뜯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문제는 전기를 끊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당분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개성공단 지역을 군사 통제 구역으로 또 지정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도권 바로 위에 북한군이 전진 배치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북한이 주장한 것이 이전에 그 개성공단 지금 있는 지역에 북한 군부대들이 있었다. 이런 군부대들이 예를 들어서 송악산 뒤쪽으로 10km 정도 뒤로 물러나면서 그 대신에 그 자리에 그 어떤 상업지구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남북의 협력의 장으로 만들었다. 예.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젠다로 내세웠다면 이번엔 되려 이렇게 교역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쪽 지역을 다시 군 지역으로 회수를 하겠다. 그런 어떤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더 이상 뭐 협력이나 교류 이런 것보다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부분을 강하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따라서 이 지역 안에서도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뭐 이렇게 뭐 그 안에 배치가 되고 뭐 활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 프로파간다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즉 뭐냐 하면 어떤 이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업시설 이런데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그 트럭 대신에 물품을 나르는 트럭 대신에 전차나 안 그러면 방사포 같은 걸 세워놔가지고 와서 이제는 여기가 군사기지가 되었다. 이러한 굉장히 강한 인상을 좀 예. 심어줌으로써 이 뭐라고 남북 간의 관계가 혹은 이 전반적인 정세 자체가 이제 전쟁 직전이다. 이런 식의 위기감을 좀 조성하고 우리를 예. 위협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양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일각에서 뭐 실제 북한군이 당장 진지를 새로 구축해서 전진 배치하다라기보다는요. 지금 북한의 조평통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모순된 측면이 있어요. 군사 통제와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은 이 행정기관인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양립할 그 모순된 스스로도 본인들도 모순된 애기 때문에 결국은 선전용이라 대남 선전용일 개연성이 예.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군부대 하나 시설 이동하는 것이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소 몇 년간 걸리고 몇 개월도 걸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방부 발표도 있었습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 같은 거를 감시태세로 보고 실제 과거에 있었지만 그게 뭐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예. 입장을 밝혔죠. 근데 또 이제 가장 우려되는 점이 공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주둔했던 북한 2군단의 복귀인데 예. 2군단 뭐 이게 이제 정예 6사단 같은 경우는 남침 주력 부대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먼저 6사단 말씀을 잠시 예. 드리면은 남침 주력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국과 북한의 협력의 상징이 바로 6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게 원래 그 인민해방국의 166사단이 그 이제 그 6.25 이전에 그 북한군에 이제 지원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모택동에게 병력을 지원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조선인으로 구성된 예. 이 164사단과 166사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164사단이 5사단이 되고 166사단이 6사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는 가장 먼저 한강을 넘어 들어오기도 한 것이 6사단이기도 하고요. 이런 그 부대가 이제 전진 배치가 된다. 사실 그런 의미 하나만으로도 이 달라진 남북 관계라는 것이 이걸로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보고 있으면 이 전현군단의 병력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정예는 아닙니다. 예전과 같이. 무슨 말인고 하니 북한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전현군단, 우리 치면 전방군단이죠. 이 예. 전방군단은 우리의 화력에 의해서 소멸되는 군단입니다. 그런 부분을 뻔히 알기 때문에 예. 그 예전처럼 그렇게 강한 화력이 주어지지도 않고 있고 특히 이런 어떤 군단에 있는 보병사단 같은 경우들은 이제는 뭐 어떤 전투부대 이런 느낌보다는 경보병 부대 사단 이런 걸로 편제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그 우리 20만 특수전 부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예. 그러한 그 중에 한 축인 그
그 경보병 사단의 역할. 그래서 기습하고 들어온다. 근데 사실 이 경보병 사단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이 기계화 장비, 그러니까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달려들어가서 공격하겠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한계가 분명히 또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역시 북한 이군단도 어떤 군사적 상징성의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북한 핵시설이 자리한 평안북도 영변 부근에 대규모 또 군사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좀 어떤 시설입니까? 일단은 그 공개된 거로 보면은 어떤 남한의 특정 지역을 모델로 한 군사훈련장이다. 근데 입체훈련. 근데 이것이 좀 더 2014년부터 공사를 해서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고 작년에 북한이 이제 이른바 대남침 훈련을 가장한 이런 훈련들을 잇따라 그동안 쭉 했거든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시설물이 중요하다는데 북한군은 평소에 뭐 노농적이라든가 그 붉은 청년이라든가 그 부대 아주 소단위 부대별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임무를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군 출신 탈북 인사들을 만나보면요. 북한은 최소 10년을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만나봤던 인사 중에 하나는 자기는 부천 내 우체국 점령 담당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천 우체국의 변천사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이런 것이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역시 이런 시설물 공개도 그런 북한군으로 하여금 그런 숙지하고 계속 이른바 군사 지식을 갖고 있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훈련장 같은 경우는 북한의 이렇게 선동 영상을 보고 있으면 몇 번씩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이 왜 군부대 현장 지도하는 걸, 현지 지도하는 걸 갖다가 매달 모아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시설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타격을 한다거나 하는 어떤 특작 부대들의 주로 활동들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즉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 20만 특수부대 가운데 실제 의미가 있는 것은 정찰 총국에 소속된 부대들이 가장 위험한 부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대들이 훈련하는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고 있으면 저는 이것이 딱히 그 어떤 서울의 어떤 지점을 딱히 명확히 지정을 하고 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그 전형적인 어떤 건물들과 목표물들을 상정해놓고 계속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 지형이 꼭 어디든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충분히 숙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중요한 건 들어갈 때 행동 절차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북한이 이러한 시설들을 준비해 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1968년도 1, 2 사태 때 들어올 때 그 1, 2, 4 부대 인원들 같은 경우도 전부 그 청와대나 이런 거에 모컵 같은 걸 세워놓고 이제 그 훈련들을 하고 다 들어왔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참 참수작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북한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만큼 북한도 똑같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얼마 전에 우리 합참에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후방 지역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대비태세가 중요하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후방의 대테러 태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우리 지금 후방 지역의 대테러 대비 태세에 관한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남북 간에 이제 군사적 긴장감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이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 도발을 해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좀 해올 거라고 좀 일단 예상이 말씀하신 되나요? 후방 지역에 대한 예. 제3의 3국의 임무를 구성한 그냥 단순 테러를 가장한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굉장히 능력이 센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개연성이 있고요. 과거 이제 우리가 이 후방 지역에는 뭐 원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주요 국가 시설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평화적으로 굉장히 살고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중동이나 유럽에서 테러를 남의 일을 보는데 실제 이런 일을 가장한 버릴 수 있고 그다음에 동해상으로서의 자기네 해역으로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근데 중요한 점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전략 자산도 전개되고 다음 달에
한미 최대 군사연습인 독수훈련도 있는 상황에서 예. 5월까지는 북한이 쉽게 과거처럼 뭐 해안포를 NLL 넘어 쏘아서 우리 지역으로 떨어뜨린다. 연평도 과거 도발처럼 우리 육지를 타격을 한다. 예. 이런 행위는 쉽사리 안 할 겁니다. 아, 그렇게 된다면은 먼저 사이버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고 볼 수 네.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원점 탐지하기 어렵고요. 북한이 했다는 거 증명하려고 그러면 몇 개월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개성공단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제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한이 여기서 군사적인 제재로 들어오기는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경제적으로 타격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사이버 테러가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은 이미 사이버 테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많은 기간 노력을 해오고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사이버 테러에도 사실 여러 가지 방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 이제 이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많은 부분 스마트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테러 가능성도 굉장히 주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핸드폰 백신들 깔아놓으신 분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전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안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